6. 우리의 우주를 선택하기. 우주는 왜 존재하며 왜 현재와 같은 모습일까?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1920년대에 처음으로 나왔다. 당시의 모든 과학자들은 영원한 과거부터 존재해온 정적인 우주를 믿었다. 그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는 에드윈 허블이 캘리포니아 윌슨산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한 결과들을 기초로 삼았다. 허블은 발사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거의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중이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는 1929년에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멀어져가는 속도 사이에 성립하는 법칙을 발표했고 우주가 팽창하는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참이라면 우주는 과거에 더 작아야 했다. 실제로 까마득한 먼 과거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아주 작은 구역에 모여 있었고 그 구역의 온도와 밀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충분히 거슬러 올라간 과거에는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한다. 빅뱅이 있었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빅뱅이라는 단어는 194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이 정적인 우주를 믿으면서 빅뱅 이론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직접적 증거는 1965년에야 나왔다. 그해 발견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희미한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그 증거였다. 이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는 전자레인지에서 작동하는 마이크로파와 똑같지만 훨씬 더 약하다.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직후의 아주 뜨겁고 조밀했던 우주가 남긴 복사이다. 그 시절의 복사가 우주 팽창 과정에서 식어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희미한 마이크로파가 된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뜨겁고 작은 초기 우주를 이야기하는 빅뱅 모형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발견했다. 그 기간에는 우주 전체가 핵융합로의 구시를 했을 것이다. 그때의 핵융합 반응들은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고 식었을 때 중단되었지만 그 반응들의 결과로 물질이 주로 수소로 그리고 23% 정도의 헬륨과 미량의 리튬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예측한다. 이들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더 나중에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이 예측은 우리가 관찰하는 수소, 헬륨, 리튬의 양과 만족스럽게 일치한다. 우리는 우주의 기원을 논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주 팽창의 첫 단계에 대해서 몇 마디 할까 한다. 물리학자들은 그 단계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우주의 인플레이션 기간에 우주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동안 10의 30승배로 팽창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1980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그 생각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 양자 이론까지 고려한 숙고의 결과였다. 인플레이션은 전통적인 빅뱅 이론의 예측과 달리 완벽하게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 불균일성으로 인해서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방향에 따라 미세한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2년에 나사의 코베 유성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2001년에 나사의 코베 위성의 뒤를 이은 WMAP 위성에 의해서 세밀하게 측정되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우주의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신한다. 역설적이게도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변이가 인플레이션의 증거인 것은 맞지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이유들 중 하나이다. 인플레이션 모형은 적어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전통적인 빅뱅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팽창이 인플레이션 기간에 일어났다고 기술한다는 의미에서 빅뱅의 돌연성을 설명한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써서 창조를 기술할 수는 없으므로 우주의 기원을 기술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더 완전한 이론으로 대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양자 이론의 지배를 받는 작은 규모의 물질 구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우주의 크기는 플랑크 크기, 즉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정도였다. 이 규모에서는 양자 이론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완전한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 없지만, 우리는 우주의 기원이 양자적 사건임을 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기간보다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인플레이션 이론을 도출할 때 양자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조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두 이론을 조합해야 한다. 그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중력이 공간과 시간을 휘어지게 한다는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간이 휘어짐은 시간이 휘어짐보다 시각적으로 떠올리기가 수월하다. 우주의 휘어짐은 공간상의 첨들 사이의 거리를 늘리거나 줄이고 우주 안에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우주의 기하학 혹은 모양을 변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휘어짐은 시간 강력들을 늘리거나 줄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명심하고 다시 우주의 시작을 논하자. 속도가 느리고 중력이 약한 상황들을 다룰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은 서로 얽힐 수 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확대와 축소는 그들의 뒤섞임을 어느 정도 동반한다. 이 뒤섞임은 초기 우주와 관련해서 중요하며 시간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시간과 공간을 뒤섞여 시공으로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여전히 공간과 달랐고 시작과 끝을 가졌으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양자 이론의 효과들을 추가하면 시공이 아주 심하게 휘어져서 시간이 또 하나의 공간 차원처럼 행동하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주 역사의 초기에는 우주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지배는 물론 양자 이론의 지배도 받을 아주 작았을 때 사실상 우주 공간 차원이 4개였고 시간 차원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이른 시기의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통상적인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아주 이른 시간의 우주에 적용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우주는 우리의 경을 벗어나지만 우리의 상상력 혹은 수학은 벗어나지 않는다. 초기 우주에서 4개의 차원들이 모두 공간 차원처럼 행동했다면 시간의 시작은 어떠했을까? 시간이 공간 차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의 경계에 관한 문제를 제거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간의 시작에 관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세기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우주의 시작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주가 영원한 과거부터 존재했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공간처럼 행동한다는 깨달음에서 새로운 대안을 얻을 수 있다. 그 깨달음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생각에 대한 해묵은 반발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 과학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되며 어떤 신의 손길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 우주는 자발적으로 모든 가능한 초기 조건 속에서 발생했다. 그 초기 조건들이 대부분은 다른 우주들도 해당된다. 그 우주들의 일부는 우리 우주와 유사하지만 대부분은 전혀 다르다. 다수의 우주들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팽창하는 우주를 거품 방울의 표면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주의 자발적인 양자적 창조는 끓는 물에서 수증기 거품 방울들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미세한 거품 방울들은 발생했다가 이내 사라진다. 그것들은 팽창하지만 미시적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다시 수축하는 소형 우주들을 의미한다. 그런 소형 우주들은 가능한 대한 우주들이지만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존속기간이 짧아서 지적인 생명체들은 말할 것 없고 은하와 별도 탄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미세한 거품 방울들 중 소수는 충분히 크게 확대되어 재수축 위험을 벗어날 것이다. 그것들은 점점 빠른 속도로 계속 팽창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수증기 거품 방울이 될 것이다. 이 거품 방울들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하는 우주들,
곧 인플레이션 단계의 우주들에 대응된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야기된 팽창은 완벽하게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론은 초기 우주가 약간의 불균일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그 불균일성은 마이크로파 우주배경 복사에서 관찰된 작은 요동에 대응한다. 초기 우주의 불균일성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부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밀도가 약간 더 높았다면 우주가 팽창할 때 그 구역의 물질은 중력 때문에 주변의 물질에 비해 더 느리게 흩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력은 그런 물질들을 천천히 모으고 결국 중력 붕괴가 일어나 물질이 뭉치면서 은하들과 별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행성들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적어도 한 우주에서는 인간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유일하다고 생각했고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행성을 거느리었음을 안다. 이 장에서 기술한 결론들은 우리 우주 자체도 많은 우주들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 우주의 가시적인 법칙들이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와 유사한 우주는 드물다. 우리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 산다. 그러나 이 우주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리와 같은 존재들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우주가 이토록 정밀하게 조종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사실은 결국 자비로운 창조자가 우주를 설계했다는 증거일까? 혹시 과학에서 또 다른 설명을 얻을 수 있을까? 7. 가시적인 기적. 우리의 태양계는 다행스런 속성들을 지녔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발전된 생명 형태들은 절대로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컨대 뉴턴의 법칙들은 행성의 궤도가 원이나 타원이 되도록 만든다. 케플러는 행성들이 완벽한 원궤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지구의 궤도는 거의 원이다. 이 사실을 알고 보면 대단한 행운이다. 지구에서 계절에 따른 기후변화 표태는 주로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 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북반구가 겨울일 때 북극은 태양에서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바로 그때 지구가 태양에 가장 접근한다는 사실이 지구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전지구의 기울기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미약하다. 우리 태양의 질량과 우리가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 사이의 관계도 행운이다. 왜냐하면 별의 질량은 별이 내뿜는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지금과 동일하고 질량은 지금보다 20% 많거나 적다면 지구는 현재의 화성보다 더 차거나 현재의 금성보다 더 뜨거울 것이다. 과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정의해온 거주 가능 구역이란 별 주위 공간 중에서
온도가 적당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좁은 구역이다. 거주가는 구역은 때때로 골디락 구역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규칙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해서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특징들을 제한한다. 이 원리를 일컬어 약한 인류 원리라고 한다. 사실 인류 원리보다 더 나은 명칭은 선택 원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리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 자신이 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 의해서 부과된 규칙들이 모든 가능한 환경들 중에서 오직 생명을 허용하는 특징들을 가진 환경들만을 선택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알쏭달쏭한 철학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약한 인류 원리를 토대로 삼아 과학적 예측들을 내놓을 수 있다. 예컨대 우주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곧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존재하려면 별들의 내부에서 가벼운 원소들이 융합하여 생긴 탄소 등의 원소들이 우주에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탄소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허공으로 흩뿌려져야 하고 결국 다음 세대의 태양계에서 행성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데이터에 따르면 빅뱅은 약 137억 년 전에 일어났다. 지구 궤도의 모양, 태양의 질량 따위의 인류적인 행운들을 일컬어 환경적 행운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주변 세계에서 유리한 것들이지 근본적인 자연 법칙들에서 유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의 현재 나이도 환경적인 행운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역사에는 현재보다 더 이른 시기도 있었고 더 늦은 시기도 있을 테지만 현재가 생명에게 우호적인 유일한 시기이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한 인류 원리는 그리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더 강한 형태의 인류 원리가 있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 강한 인류 원리를 옹호하려고 한다. 비록 일부 물리학자들은 그 원리를 경멸하지만 말이다. 강한 인류 원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가능한 자연 법칙들의 형태와 내용까지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리는 우리의 태양계가 지닌 특징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주 전체가 지닌 특징들도 인간의 발생에 우호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원인이 되어 제기되었다. 이 사실은 설명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수소와 헬륨과 미량의 리튬으로 이루어진 원시 우주가 지적인 생명이 사는 세계를 적어도 하나는 가진 우주로 진화한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자연의 힘들은 태초의 원소들로부터 더 무거운 원소들, 특히 탄소,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당히 조정되어야 했고 적어도 수십억 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무거운 원소들은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자연의 힘들은 우선 별과 은하의 형성을 허용해야 했다. 별과 은하들은 초기 우주에 있었던 미세한 불균일성이 성장한 결과이다. 초기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한 상태였지만 고맙게도 약 10만 분의 1 규모의 밀도 차이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별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의 내부에 우리를 만든 재료가 된 원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별들을 지배하는 동력학이 적당히 조정되어 일부 별들이 결국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허공으로 흩뿌릴 수 있어야 했다. 게다가 자연 법칙들은 그 잔해들이 다시 뭉쳐서 새로운 별과 그 별에 딸린 행성들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다. 우리의 생명을 허용하기 위해서 초기 우주에서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언급한 초기 우주에서의 사건들도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자연의 근본적인 힘들의 균형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딱 적당한 상호작용을 해야 했던 것들이 바로 그 힘들이다. 최근 들어 강한 인류 원리의 타당성을 탐구하면서 물리학자들은 만약 자연 법칙들이 실제와 다르다면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강한 핵력의 강도가 겨우 0.5%나 다르거나 전기력이 겨우 4% 다를 경우 모든 별의 내부에서 탄소가 거의 전부 사라지거나 산소가 전부 사라지고 따라서 우리가 아는 생명의 가능성도 사라진다. 강한 핵력이나 전기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우리는 약간 변형된 물리학 이론들에 부합하는 모형 우주들을 만들어 살펴봄으로써 물리 법칙의 변화가 일으키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연구들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적당히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강한 핵력과 전자기력의 강도만이 아니다. 우리의 이론들에 등장하는 근본적인 상수들의 대부분은 만일 그것들이 약간이라도 변경되면 우주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많은 경우에 생명의 발생에 부적합해진다는 의미에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만약 약한 핵력이 실제보다 훨씬 더 약했다면 초기 우주에서 모든 수소는 헬륨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따라서 평범한 별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약한 핵력이 실제보다 훨씬 강했다면 폭발하는 초신성은 바깥쪽 껍질들을 방출하지 않았을 테고 따라서 생명에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들이 별들 사이 공간으로 흩뿌려질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양성자의 질량이 실제보다 0.2% 더 크다면 양성자는 중성자로 붕괴하고 원자들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만약 쿼크들의 질량의 합이 실제 값과
겨우 10% 다르다면 우리 몸의 재료가 되는 안정적인 원자 핵들의 개수가 가장 많아지도록 최적의 값과 거의 일치하도록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적인 관찰자들을 지탱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들의 출현은 매우 확률이 낮을 듯하다. 자연 법칙들은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된 시스템을 이룬다. 우리가 아는 생명의 발생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물리 법칙을 변경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좁다. 물리 법칙들이 놀랄 만큼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인간이나 그와 유사한 생물은 절대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우주는 각기 다른 법칙들을 지닌 수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것이다. 만일 다수의 우주가 있다면 물리 법칙의 미세 조정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의 미세 조정과 지위가 동등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우주적인 거처는 태양계가 수많은 태양계들 중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주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태양계의 환경적 요소들과 관련한 행운이 수십억 개의 태양계들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에 의해서 대수롭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들의 미세 조정도 수많은 우주들의 존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뉴턴 이래 늘 그러했지만 특히 아인슈타인 이래로 물리학의 목표는 케플러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과 유사한 단순한 수학적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물질과 힘들을 세부까지 낱낱이 설명하는 통일된 만물의 이론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맥스웰과 아인슈타인은 전기에 관한 이론, 자학에 관한 이론, 빛에 관한 이론을 통합했다. 1970년대에 표준 모형이 만들어졌다. 그 모형은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전자기력을 다루는 단일한 이론이다. 그 후에 나머지 힘인 중력을 포괄하려는 노력의 와중에 끈 이론과 M 이론이 등장했다. 목표는 모든 힘들 뿐만 아니라 힘들의 강도와 기본 입자들의 질량, 전하량 등의 근본적인 수들까지 설명하는 단일한 이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아인슈타인의 표현을 빌리면 자연의 본성에서 이런 법칙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법칙들은 아주 강하게 결정되어 있음으로써 그것들 아래에서는 오직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결정된 이런 상수들만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과학자들의 바람이었다. 8. 위대한 설계. 이 책에서 우리는 해와 달과 행성 같은 천체들의 운동에서 관련된 규칙성이 신들과 악령들의 자의적인 변덕과 심술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들이 천체들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지를 기술했다. 처음에는 천문학에서만 그런 법칙들의 존재가 명백해졌다. 지상의 사물들의 행동은 매우 복잡하고 아주 많은 영향들에 존속되기 때문에 초기의 문명들은 그 현상들을 지배하는 패턴이나 법칙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천문학계의 분야들에서도 새로운 법칙들이 발견되었고 마침내 과학적 결정론이 등장했다. 특정 시점에서 우주의 상태가 주어지면 완벽한 법칙들의 집합에 의해서 그 시점 이후에 우주가 어떻게 진화할지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등장한 것이다. 법칙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타당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법칙들이 아닐 것이다. 예나 기적은 있을 수 없었다. 신들이나 악령들은 우주의 운행에 개입할 수 없었다. 과학적 결정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던 유일한 법칙들이었다. 뉴턴의 법칙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확장되었고 우주의 다른 측면들을 지배하는 법칙들도 발견되었다. 자연 법칙들은 우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려주지만 우리가 이 책의 첫머리에서 제시한 왜냐는 질문들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 있을까? 왜 우리가 존재할까? 왜 다른 법칙들이 아니라 이 특정한 법칙들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주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창조하기로 선택한 신이 있다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과학의 범위 안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도 호소하지 않고 위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인간이 우리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대한 이해에 이토록 바로 접근했다는 사실은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나 아마도 진정한 기적은 논리에 대한 추상적인 숙고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놀라운 다양성으로 가득 찬 광활한 우주를 예측하고 기술하는 유일무이한 이론이 나오는 것일 것이다. 만일 그 이론이 관찰에 의해서 입증된다면 그 이론은 3000년 넘게 이어져 온 탐구의 성공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설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